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프린트해서 풀지 못한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문제 풀이 영상을 쭉 같이 보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올 수 있을 테니까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열과 우리 생활 부분은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요. 물리 원 부분에서 나옵니다. 물리 원. 그때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 잘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요.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쉬워 가지고 별다른 우리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맞는 설명이죠. 온도계를 사용하여서 섭씨 온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숫자로 나타내고 온도계를 사용하여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측정을 했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감각만으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넣어봤을 때 지금 62.5도야, 63.5도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따라서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정확히 그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고온의 물질, 저온의 물질이 접촉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열의 이동 방향과 네,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입자 운동의 정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첫 번째로 열의 이동 방향 굉장히 중요했죠. 자, 우리 항상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그렇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요. 열 평형이라는 것은 A와 B의 온도가 같다는 거죠.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A와 B의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입자 운동 속도는 같게 되겠죠. 왜냐면 입자 운동 속도는 온도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얘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력학 법칙에서 나오는 열의 이동 방향 항상 우리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열평형이라는 것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열평형에 도달한 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찬물이 든 열량계에 뜨거운 물이 든 알루미늄 컵을 넣고서 네, 가운데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놓고요. 이 가장자리에는 찬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은요. 네, 이 아까 여기 2번에서도 배웠죠. 항상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여기 바깥쪽이랑 안쪽의 온도가 결국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뜨거운 물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점점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에 어떤 지점이 되면은 두 물의 온도가 같아져서 열평형 상태에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열평형 상태에 이루어진 것은 6분이 걸렸네요. 자, 이 6분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열의 이동은요. 네, 뜨거운 물에서 줄여서 쓸게요. 뜨물에서 찬물로 이동을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열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따뜻한 물과 찬물의 입자 운동의 변화를 열의 이동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자, 얘는 뜨물은 처음에는 뜨겁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자, 그런데 점점 뜨거운 물은 열평형으로 가는 동안에 점점 온도가 내려왔죠. 따라서 우리 뜨거운 물은요, 점점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졌다 혹은 점점 속력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점점 느려진다. 느려진다. 네. 찬물은요, 처음에는 차가워서 속도가 느리다가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따라서 얘는 입자 운동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결국에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두 물에서요, 입자의 운동하는 속도는 같아지게 되겠죠. 자, 같은 문제인데요.
자, 5번.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를 이번에도 가운데는 뜨거운 물, 겉쪽에는 찬물을 넣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두 온도가 같아지게 되고 이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열은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1번부터 보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한다. 옳은 설명이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두 물의 온도는 같아진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불러줍니다. 따라서 2번도 옳은 설명. 자, 3번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그래프에서 봤죠.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점점 느려지고 둔해지고 네, 이 설명이죠. 그리고 찬물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 정답으로 써도 네,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은요. 양이 많은 뜨거운 물이 지금 보면은 네, 뜨거운 물이 많다고 하면은 양이 적은 찬물보다 더 늦게 열평형에 도달한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열평형이라는 것은요. 자,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열평형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이나 찬물 중에 누구 한 명이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열평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접촉한 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이제 열 에너지가 주고받고 해서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누구 혼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물체가 똑같은 온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늦게 열평형에 도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항상 열평형은 동시에 도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6번 문제는요. 네, 학생이 끓고 있는 냄비에 손잡이를 잡다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얼른 손을 뗐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우리 열의 이동 복습해 볼까요? 자, 열의 이동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네, 접촉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접촉한 상태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전도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 입자가 직접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서 입자가 직접 이동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품고 그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바로 네, 대류였죠. 세 번째, 입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그냥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있었죠. 얘가 바로 얘가 복사였죠.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것도 네, 태양 복사 에너지였죠. 전도라는 것은요. 네, 여기 있는 입자의 그 진동이 떨림이 내 손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전도 지금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전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 말은 대류나 복사를 한번 골라보면 되겠다 이거죠. 난로를 켜면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난로를 만져서 뜨거웠다라고 하면 전도겠지만 난로를 켜자마자 바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마치 태양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네, 방출하는 것처럼 중간에 매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열원이 있을 때 그냥 네,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예냐면요. 대표적으로 복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쵸? 전도가 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되고요. 대류가 되려면 뭔가 입자가 직접 뜨거운 애는 위로, 차가운 애는 아래로 직접적인 그 입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복사가 되니까요. 자, 2번. 나무 의자,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얘는 어쨌든 의자에 앉아봐야 아는 것, 접촉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전도예로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렇죠.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었다. 접촉을 시켜가지고 뜨거운 국에 있던 입자의 진동이 숟가락까지 전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전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자, 공기가 직접 이동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 아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 대류라고 했죠. 따라서 4번, 얘는 대류의 예시이기 때문에 네, 전도의 예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 네, 냄비나 프라이팬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네, 직접 내가 접촉을 하는 부분을 열 전도도가 낮은 물질을 쓴다는 거죠. 얘도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열 이동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전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냉방기는 방의 위쪽에, 난방기는 방의 아래쪽에.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냉방기는 방의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 에어컨 위에다가 보통 설치하죠. 난방기는 방의 아래쪽에 설치해야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은요. 네, 직접적으로 공기가 직접 이동하고 있죠. 얘는 바로 대류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것은 위로 직접 이동, 차가워진 것은 아래로 직접 이동. 얘는 대류예요. 자, 대류의 예시를 찾아보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촛불 위쪽에. 자, 지금 대류라는 것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동이기 때문에 촛불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이동해서 뜨겁게 느껴진다. 4번이 바로 대류의 적절한 예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보온병에서 우리 보온병은요 굉장히 단열 효과가 큰데요. 보온병은 이 열의 이동을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아주냐면요. 우리 은으로 도금을 시켜서 은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서 반사를 잘 시키죠. 은으로 도금을 시켜주면요.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전자기파를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반사시켜주죠. 네,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복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방출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줘서 다시 반사시켜주고 또 반사시켜주고 반사시켜줘서 열을 이 안쪽에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은도금입니다. 계속 이렇게 열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반사시켜줘가지고 열 에너지를 쉽게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은도금은요. 우리 열의 이동 3가지 중에 복사의 형태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게 은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벽은요. 이중벽의 핵심은 여기 진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온병 여러 번 떨어뜨리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 이중벽 사이에 진공이 유지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여기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보온병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자, 진공으로 된 이중벽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류를 막아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대류의 핵심은 공기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고 했죠. 근데 진공이라는 것은 입자가 없잖아요. 그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 이동할 입자가 없으면 공기 입자가 없으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대류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남아있는 것 전도. 전도라는 것은 접촉을 해서 진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진공으로 되어 있으면은 대류만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 왜냐면은 그 진동을 전달해줄 접촉시켜줄 물체가 없죠. 네.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접촉시켜줄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진공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그 접촉시켜줄 물체가 없기 때문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보온병은요. 복사, 대류, 전도를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 효과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볼까요? 냉난방기구의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전기난로에 반사판을 설치한다. 네, 맞습니다. 얘는 아까 반사판은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은도금과 비슷한데요. 열 에너지, 복사로 일어나고 있는 열 에너지를요. 반사시켜주면 다시 이렇게 반사시켜가지고 열을 가둬주는 역할을 조금 하겠죠. 따라서 전기난로에 반사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방기는 아까 방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쪽에 설치를 한다고 했고, 냉방기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방의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과 리을.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그냥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선풍기를 이용하면 공기가 직접적으로 섞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대류의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선풍기랑 함께 사용하면 네, 효율적으로 우리가 냉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번 문제까지 풀 거거든요. 자, 10번 문제는요. 우리 A, B, C, D, E에 4도씨 정도의 찬물을 넣고 각각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얘는 비닐랩을 씌웠고 B에는 종이를 씌웠고 얘는 손수건, 얘는 뭐 알루미늄 포일을 네, 썼다고 합니다. 아, 네. A는 그냥 생수통이네요. 네. 그래서 생수통, 비닐랩, 종이, 손수건, 알루미늄을 이렇게 각각 쌓아두고 단열이 가장 잘 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단열이 가장 잘 되려고 하면은 이 4도씨에서 제일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아마 바깥쪽의 온도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실온 20도씨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도씨의 물이 가장 조금만 온도가 올라간 게 단열이 가장 잘 되었다. 바깥쪽에서 열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단열이 가장 잘 되는 것은 A부터 E 중에 뭘까요? 이거 너무 쉽죠? 4에서 제일 조금 온도가 오른 2가 되겠네요. 자, 1과 같이 답한 까닭을 주어진 단어로 네, 설명을 해보면요. 네, 얘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온도 변화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을 써볼까요? 네, 2가, 얘를 하나씩 다 써보라고 하니까, 2가 온도 변화가 가장 작게 일어났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가장 작아. 단열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이 단원만 잘 들어가게 말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이동이 가장 적게 일어난 거고 그 말이 단열이 가장 잘 되었다라는 건 의미만 통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열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한 번씩 쭉 복습해주고 오늘 특히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열의 이동 세계 복사, 대류, 전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네, 판단이 되니까 특히 보온병의 단열 효과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